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 중 하나인 특별 사명권 어떻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번 광복절 특사에 들어갔다는 정치인 명단 보시면 이게 맞는 건지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먼저 위안부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될 전망인데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일본 강점기 당신 피해받은 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사면한다는 것 자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대표 부부, 조 씨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최강욱 전 의원, 해직 교사를 특채했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과 정의를 배반한 대표적인 사례로 나라를 들끓게 했는데 지나치게 빨리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이 요청한 명단도 턱도 없는 인물들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다. 최종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내릴 텐데요. 후폭풍은 만만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먼저 조윤정 기자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광복절 특사 명단엔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3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정권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도 명단에 올랐는데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023년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2018년 해직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야당에선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특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제 사면권자인 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를 두고는 여권의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찬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중도층 표심 이탈과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윤미향 전 의원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공개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건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가 광복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시대가 조국 사면을 요구한다거나 조 전 대표는 희생자라며 환영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그런 난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결국은 그 내량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입시 비리에 민감한 청년층과 중도층을 자극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거연대 보은으로 비춰져 또 다른 불공정으로 보이지 않겠느냐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패했던 것처럼 조 전 대표 복귀가 내년 지방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혁신당에선 이미 조 전 대표 출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겠죠.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윤 전 의원을 두둔하며 이용수 할머니를 겨냥한 막말로 비난을 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SNS에 언론과 검찰이 물어뜯었다며 자신을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야당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걸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냐며 특히 윤 전 의원이 사면될 경우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민감해하는 공정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는 있을 듯합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면은 보훈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거라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윤미향 전 의원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면할 경우 분란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국민 여론의 간을 본 후 조만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까지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윤 전 의원은 재판 지연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다 누려 공분을 샀다고 했고 윤 전 의원 사면은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윤 전 의원 때문에 후원이 거의 끊겨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청년층 공분을 샀던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2030의 민심이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범이 아니라 그 입시 비리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자체가 좀 잡스러운데 그걸 굳이 해야 하나. 야권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홍문종, 심학봉, 정찬민 전 의원도 뇌물수수와 횡령 등 개인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면 대상에 올라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좀만 기다리면 이제 다시 풀려날 테니까 누군가는 사기를 치고 누군가는 범법 행위를 하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행동하게 되지 않을까.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잡범을 정치판으로 불러내고 있다며 국민 주권 정부의 사망 예고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할 걸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자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복구시켰는데 이걸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검찰을 해체하려는 정부 여당의 기조를 미리 보여주는 조치인데요. 법조계 일각에선 마약, 조직범죄 같은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습니다.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될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면 선거범죄, 마약범죄, 방위산업범죄, 조직범죄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민생범죄 대응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영역은 당장에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좋게 말하면 위축이고 수사가 암장되는 사건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한 현직 부장검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은 국민 피해가 큰 범죄들이라며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인사 관련 잡음이 또 생겼습니다.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이 될 예정이었던 김진욱 전 이재명 대선 후보 수행비서가 임용 직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 대표실 당직자도 했던 김 씨는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야당은 과거 조폭 관련 사건 등에 연루됐던 이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용 검토 자체가 무리였다는 건데 왜 그럼 내정까지 발표했던 건지 지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2015년 해외 출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앞쪽에 선글라스를 낀 남성, 당시 성남시 주무관이었던 김진욱 씨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어제 김 씨를 2급 별정직인 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총리실은 돌연 김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 의사를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12시간 만입니다. 김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시작으로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전비서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이후에도 대선 후보 수행비서, 민주당 당대표실 국장급 당직자를 지냈습니다. 김 씨가 갑자기 임용 의사를 철회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과거 전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성남시 의원 출신의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인 김 씨가 폭력 조직과 함께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적이 있다며 소고기를 속여 팔아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도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 넘은 측근 챙기기란 겁니다. 조폭 관련자가 고위공직자로 임명을 앞뒀다가 철회됐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김 씨 임용 계획과 철회와 관련한 질문에 별도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 이춘석 의원의 이해충돌 윤리규범 위반을 확인했다고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의원이 과거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윤리를 강조하는 과거 발언도 적지 않았는데요. 정확히 자신이 강조했던 그대로 처신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변정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춘석 의원이 2010년 공동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해충돌 소지가 인정될 땐 공직자윤리위가 관련 재산 처분은 물론 직위 해제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부정한 공무수행을 막기 위해 주식 매각과 백지 신탁을 해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2차례 발의했습니다. 주식 다루는 부서의 근무자는 주식을 시킨다. 이게 어떻게 대책입니까? 이거 기본입니다. 이 의원은 AI 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 과장을 맡으며 AI 관련 주식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특검과 함께 국정위 위원과 의원들의 차명 재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결백하다면 우리 당이 제안한 특검 수사와 국정위, 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미 다 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 가장 할 수 있는 초강도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현재로서는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다. 경찰은 최초 고발 사흘 만에 주진우 의원실 관계자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여권이 이춘석 사태와 조국 전 장관 사면 논란으로 시끄럽지만 혁신 노력이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은커녕 오히려 여권 독주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당을 살릴 당권 주자를 뽑는다고 첫 합동 연설회를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열었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태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두 손을 들어올리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후보들은 대선 패배에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리하지 못한 죄송함을 담아서 큰절을 올릴까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정권을 잃었습니다. 임기를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선 직전 53%에서 이번 주 23%로 3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당 지지율을 의식한 듯 후보들은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대여 공세에 앞서 당내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분은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침까지 뱉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때가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자를 일삼는 해방꾼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습니다. 행사장에선 특정 후보를 향한 야유를 쏟아내며 지지층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전한길 씨가 청중석 앞으로 뛰어나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 순회에 나선 후보들은 모레 첫 방송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치 현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네, 내 편 봐주기 사면입니다. 네, 근데 광복절 사면을 두고 헌법상 사면권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내 편 봐주기라는 비판이 큰데 그런데도 합니까? 네, 이 무엇보다 여권 지지층의 요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 국민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면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데요. 이 여권 지지층 안에선 찬성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이 조국이 윤석열 검찰의 희생양이었다는 동정론이 있고요. 또 윤미향, 조희연 등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친여 단체들의 요구도 반영된 듯합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판 여론이 크다는 것은 잘 알지만 지지층의 사면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다고 했는데요. 네. 정치적 사면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과거에도 정치인 사면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이 좀 기분 나빠하고 화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사면권은 원래 국민 통합과 인도주의, 국익 등을 고려해서 예외적,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명되는 인사들은 입시 비리, 문서 위조, 위안부 할머니 돈 횡령 등 이 내로남불과 파렴치의 대명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들한테 면죄부 주기 위해서 사면권이 존재하는 것이냐, 이 법적 정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대통령은 과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3차례나 사과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걸 뒤집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또 사면 시점도 좀 빠른데요. 네네. 취임 2개월 만에 이렇게 서둘러서 정치인들을 사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네. 특히 오늘 윤미향 전 의원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윤 전 의원은 사면 비판호에 대해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이 비리를 뉘우치고 자숙하기는커녕 지금 국민들한테 삿대질을 한 겁니다.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유죄 이야기잖아요. 판결도 억지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윤석열 정부도 뭐 할 말은 없어요. 무리한 사면이 있었죠. 그렇죠. 윤 전 대통령은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자 광복절 특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2달 뒤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곧바로 공천을 줬습니다. 이 김 전 구청장이 좀 억울하게 아무리 공익제보로 유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문제로 생긴 보궐선거에 다시 나갈 수 있게 이 사면을 한 거는 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결국 선거에서 참패했고 이것이 윤 정부 레임 덕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네, 참 적절한 시기는 아니었다 이런 비판이 참 그렇죠.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 전 대표 사면하면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여권 핵심부의 고민이 컸다고 합니다. 이 조 전 장관이 풀려나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는 내년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또 호남에서 지지세가 높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기반을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면만 하고 복권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국을 껴안고 오히려 여권 통합으로 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면 후 선거연합이나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무리하게 사면을 하면 전체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여권은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당장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국정 초반기에 털고 가자는 기류라고 합니다. 이런 판단에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도 일조했다고 하는데요. 무리한 사면을 해도 국민의힘이 엉망이니 괜찮다는 겁니다. 이 저번에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야당 정치인 사면을 요청하는 사진이 한번 보도가 됐었죠. 그렇죠. 이 송 위원장이 사면 요청을 처리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그대로 사면을 하겠다는 기류입니다. 네. 야당의 비리 정치인도 사면을 해줬으니 이 조국과 윤미향 사면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논리인데요. 이 국민의힘이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도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비판을 좋고 이런 국민의힘만 믿고 사면을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뭐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검찰 소환 불응, 여론 호도 등을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 관계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 여사 측은 특검 주장이 억지라는 입장입니다. 한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20쪽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영장 청구서엔 김 여사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출범 전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수차례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여사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특검은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의 주장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명 씨가 김 여사 요청 없이 개인 목적에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받아봤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이루어진 물리력을 동반한 체포 시도에 대해 진술 강요를 위한 폭력이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이 이종호 전 대표가 판사에게 접대를 한다는 명목으로 도이치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열린 구속 적부심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데다 이 씨의 진술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지만 적부심은 기각됐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지난 5일 구속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정에서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히 임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였던 이정필 씨에게 형량을 낮춰주겠다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 구속영장에 판사 접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8월 이 전 대표가 이 씨에게 내 사건 판사를 접대하는 비용을 대신 내달라며 350만 원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한 겁니다. 또 이 전 대표가 김 여사가 재판 과정을 살피고 있다고 말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이 전 대표는 특검이 이 씨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했다며 특검법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관여하셨어요? 특검은 정 씨를 상대로 청탁이 교단 차원에서 이뤄진 건지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어젯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에서 벗어났고 오늘 한낮 폭염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주춤해졌는데 주말에는 남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미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볕을 가리려 양산을 쓰고 손선풍기로 바람을 쐬는 시민들. 하지만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푹푹 쪘던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간간히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일 정도입니다. 전보다는 많이 이제 시원해진 것 같고 아침에 나와 보니까 날씨가 예전보다는 많이 쌀쌀해져서 서울 30.1도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 30도 안팎까지 수온주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을 제외하고 폭염특보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했던 열대야도 부산과 제주를 제외하고 사라졌습니다. 어제 밤에는 좀 서늘하고 해서 창문 열고 조금 있을 수 있을 만한 날씨가 아니었나. 더위가 주춤해지자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다시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남부지방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닷새 전 폭우에 침수된 물건들을 아직까지 다 정리하지 못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주말에 비가 온다 그래서 지금 다 집으로 옮겼어요. 하늘이 야속하죠. 비가 또 온다 하니까. 기상청은 하천 주변 야영을 자제하고 산사태와 농수로 범람 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거루입니다. 집안 가득 쓰레기를 쌓아두고 사는 이른바 저장 강박 가구들이 많습니다.
올여름 혹독한 폭염 속에 벌레와 악취 문제가 커졌고 해당 가구는 물론 이웃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자체가 나서서 대대적인 청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 현관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주방 싱크대엔 밀린 설거지와 쓰레기가 쌓여 있고 거미줄이 얽힌 주방용품 주변엔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썩어가는 감자가 그대로 방치된 냄비에는 초파리 등 벌레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가족 3명 모두 장애가 있어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집입니다. 유통기한이 4년 지난 즉석식품부터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이건 못 먹을 것 같은데? 빈 페트병 더미까지 집안 전체가 쓰레기산을 방불케 합니다. 밖으로 흘러나온 악취와 벌레로 이웃들까지 고통받자 지자체가 10명을 투입해 청소에 나섰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쓰레기가 가득 찬 옷장은 주인을 설득해 버렸습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철거를 해버리면 이분들은 또 놀 곳을 찾지 않아요. 이렇게 이 집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2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른바 저장강박 가구 때문에 지자체들이 비상입니다. 물건을 버리면 뭔가 중요한 게 버려져서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물건을 버리면 자기 자신이 버려지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 불안한 거예요. 특히 사회로부터 고립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엔 운전자가 다른 일행과 자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잡고 보니 두 사람 모두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차량이 편도 4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갑니다. 차가 멈추자 한 남성이 다가가서 여성 대신 운전석에 오릅니다. 이어 차가 출발하자 사고를 냈던 여성은 걸어서 사라집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서울 강남 언주역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운전자는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으로 후진을 한 뒤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를 몰고 사라진 남성은 인근 길가에 정차했다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가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있으니까 누가 일일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관이 그때 온 거야. 검거된 남녀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처음엔 남성이 운전하다가 여성이 대신했고 사고 후엔 다시 남성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수사를 또 불안시킬 수도 있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한 범죄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두 사람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제주도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 렌터카 업체들의 영업 방식이 논란입니다. 예약은 간편하지만 취소 절차는 까다롭게 만들면서 관광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렌터카 업체입니다. 공항에서 3분 거리인데다 셔틀버스까지 운영해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이 업체 홈페이지에서는 클릭 몇 번이면 차량을 손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취소하려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고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수료 발생 안 해드리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 특히 취소나 해지 절차를 어렵고 복잡하게 설계한 걸 취소 방해형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 14곳을 조사했는데 9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고객들을 기만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부 업체는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영업 중입니다. 전화해서 취소해야 되거나 직접 방문해서 취소하게 되면 확실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렌터카 쪽에서 좀 이런 서비스가 잘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부 렌터카 업체는 취소 수수료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취소 수수료를 다르게 알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바가지 논란으로 올해 5월까지 방문객 수가 작년보다 9%나 줄어든 제주. 도지사의 상인들까지 바가지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한 꼼수 영업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휴가철에 몽골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젊은 세대는 온라인에서 여행에 동행할 사람을 구한 뒤 현지에서 만나 함께 여행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동행을 가장해 여행 비용을 미리 입금받고서는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낙원 기자가 몽골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지평선 너머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 질주하는 말과 천공을 가르는 독수리. 인기 여행지로 떠오른 몽골입니다. 아 근데 진짜 크다. 진짜 사진이 못 담아. MZ세대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함께 여행하는 몽골 동행이 인기입니다. 패키지와 달리 코스를 직접 짤 수 있고 요리와 사진 같은 각자의 재능을 모아 경비를 아껴 함께 여행합니다. 2인 갈 때, 6인 갈 때 가격 차이가 한 2배 정도 나가지고 6인 갈 때 가장 싸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동행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SNS에서 동행을 찾는다며 접근해 경비만 챙기고 사라지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업체로의 결제를 유도했는데 알고 보니 추천 업체부터 나머지 동행 인원까지 전부 한패였습니다. 진짜 같이 여행 가는 사람들처럼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이제 동행분들이 방문찮게 저희는 선결제할게요. 저희 선결제할게요. 땡땡땡님만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또 한 피해자는 이곳 칭기즈칸 공항에 내려서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2명 한국인 여분 너무 울고 결국 나쁜 사람들한테 만나고 결국 도와 못 하는 거를 도와할 사람들이 찾아보고 그리고 조인했어. 몽골 전통 가옥에서 몽골 전통 음식을 먹으며 지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월급 자체가 날아간 거고 그걸 모으는 동안에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몰랐으면 공항에서 알았겠죠. 몽골 여행 성수기인 요즘 이런 사기를 피하려면 비용 지불 전에 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비용은 각자 명의로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낙원입니다. 잇따른 인명사고로 포스코 ENC가 정부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00곳이 넘는 현장 공사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다 보니 입주 지연과 분담금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10월 준공을 앞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작업 중이던 외벽이 떨어져 있고 전선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량 진입로는 굳게 닫혀 있고 작업 중이던 건설 자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작업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정리 좀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연장 빼가 못 그래요. 지난 4일 경기 광명 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 ENC가 전국 103곳에서 진행 중이던 작업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지난해 포스코로 시공사 선정을 마친 수도권의 한 재개발 사업장은 조합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자 사업 진행이 늦어질까 우려하는 겁니다. 사고가 났는데 사업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포스코가 시공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공정위는 별도로 하도급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전방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증이면 안 되죠. 안전이 확보됐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랬을 때 전문가들은 포스코의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면 주택의 경우 입주 차질과 함께 입주민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은 한밤중이나 급할 때 요긴하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약이 구비됐으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전성은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지금은 편의점에서 어떤 약들을 살 수 있습니까? 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비약 제품 개수는 11개이고 종류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4가지입니다. 설사를 멈추는 지사제나 속쓰림을 달래주는 제산제, 알레르기약이나 화상연고 등은 빠져 있습니다. 2012년에 정부가 공휴일이나 심야에 급하게 약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때 13개 제품을 지정했고 이 중에 2개는 지금 생산이 중단돼서 없습니다. 그렇군요. 종류가 더 다양했으면 하는 요구들도 그동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023년에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약 가짓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었습니다. 가벼운 증상에 쓸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중에 20개 이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이 제도 도입 이후 13년 동안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약물 오남용 같은 안전 문제 때문일까요? 네, 편의점의 상비약은 종류별로 한 사람이 1개만 살 수 있는데 지난해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상비약을 파는 편의점의 58.5%가 동일한 약을 여러 번 나눠서 결제하는 식으로 판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효를 믿고 잘못된 약을 먹기도 하고 일부 약에 들어있는 진정 효과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드에 대해서 그렇게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약을 왕창 먹었더니 기분이 좀 좋아지던데? 라고 누군가 친구가 얘기를 하면 그런 목적으로 쓴다고요. 그런데 심야에도 문을 열거나 24시간 약국도 있잖아요.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까? 2022년부터 공공 심야 약국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전국에 263곳이 운영 중인데 수도권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적어져서 울산은 3곳, 세종은 1곳밖에 없습니다. 네, 편의점과 약국 간의 수익 갈등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2017년에 편의점 상비약 종류 확대 논의가 이뤄지자 약사들이 개국약사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여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약국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편의점주들은 상비약 매출이 점당 월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약사들이 이기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편의점 매출의 2%, 5% 차지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거 없어요. 손님들이 많이 찾으니까 보기에 좀 안타깝죠. 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국가별로 약사 복약지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의 개수는 영국 120개, 일본 600개, 미국은 30만 개에 달합니다. 무분별한 오남용은 경계해야겠지만 일단 선진국에서 한번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농어촌 같은 약국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는 편의점 약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편리함과 안전 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끝낸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만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한 자동차 관세가 그대로입니다. 협상 결과를 공식 문서로 만들지 않고 세부 내용을 나중에 논의하자는 식으로 여지를 남기면서 미국 측 조치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국가 간 약속이 왜 안 지켜지고 있는 건지 임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한 건 지난달 31일. 상호 관세 인하는 어제부터 적용됐지만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입니다. 상호 관세와는 별도로 매기고 있는 품목 관세는 근거 법조항에 달라 트럼프 대통령의 별도 행정명령이 필요한데 아직 깜깜무소식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EU, 그리고 일본, 지금 15%를 하기로 했던 나라들이 다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미국 측 조치를 기다리는 건 일본과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자동차 관세 15%에 합의했지만 정확한 시점은 확답받지 못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일괄 15%가 아닌 추가 15%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일본은 재협의를 통해 일괄 관세 15%를 다시 약속받았지만 미국의 적절한 시기에 수정한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개방과 대미 투자 부분에서 미국과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확실한 건 없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높은 협상력을 이용해서 일부 사항을 갖다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추가적인 양보를 하는. 합의는 했지만 문서는 없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오히려 불확실성만 더 키운 꼴이 됐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미국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벌어져 논란입니다. 무장 요원들이 일반 차량에 숨어 있다 급습해 일명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민단체들과 민주당 측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트럭 짐칸이 열리자 무장 요원들이 한꺼번에 뛰어내립니다. 일감을 얻으려 모여있던 불법 이민자 16명이 순식간에 체포됐습니다. Hey, does anyone have a warrant for this arrest? For these arrests? Are these legal arrests? 현지 시각 6일 새벽 미국 이민당국이 LA 시내 이민자 밀집 장소를 급습했습니다. 관용 차량이 아닌 영업용 트럭에 숨어있다 들이닥치는 일명 트로이 목마 작전입니다. A Penske truck rolled up and was telling folks that they were looking for 10 hard workers, and as day laborers gathered up. 국토안보부는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표적 단속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민단체 등은 무작위 단속을 일시 금지시킨 법원 명령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And that we are not going to accept this situation. 트럭 대여업체도 내규상 화물 공간에 사람이 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논란과 법원 제동에도 트럼프 정부는 연일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의회도 234조 원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각종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폐쇄적 이민 정책을 강행하는 데는 가장 하층부 바닥 민심의 지지세를 의식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선 합법적 체류자임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컨퍼런스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음악 연주와 요리, 서빙까지 하는 다양한 최첨단 로봇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로봇 기술의 현주소를 장동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싱 장갑을 낀 두 로봇이 양보 없이 펀치를 주고받습니다. 제자리 점프로 360도 회전하며 민첩함을 과시하고 음악에 맞춰 흥겹게 몸도 흔듭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컨퍼런스가 개막했습니다. 10회째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전 세계 2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1,500종이 넘는 로봇을 선보입니다. 축구와 계주 등 종목으로 맞붙는 사상 첫 로봇 올림픽까지 개최를 앞뒀습니다. 对于我们遥控人员来说，它一个是手要稳，然后和我们机器人配合的时间要比较长，它比较熟悉机器人的每种情况。 로봇들이 연주하는 밴드 선율이 행사장을 채우고 음료를 주문하려고 발을 찾으면 근사하게 차려입은 웨이터 로봇이 응대합니다. 로봇 구입부터 수리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한 로봇 쇼핑몰도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장에 도입할 수 있는 정리용 로봇 등을 실제로 구입하고 필요한 부품들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从用户来说，用户感受它的能够直观感受到产品的方式方法不多，包括我们的机器人的租赁，以及我们的融资租赁，然后机器人保险，然后机器人贷款。 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열린 로봇 소비 축제는 3일 동안 5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무서운 기술 발전에 압도적인 내수 시장까지 갖춘 중국의 로봇 굴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지난해 압도적인 활약으로 MVP를 거머쥔 기아의 김도영이 또 햄스트링을 다치면서 일찌감치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치열한 5강 경쟁을 펼치고 있는 기아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2달 만에 복귀해 세 번째 경기를 뛰는 김도영.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냅니다. 두 번째 타석에선 복귀 후 첫 안타까지 신고합니다. 하지만 6대0으로 앞선 5회 말 수비 일이 터졌습니다. 롯데 윤동희의 땅볼 타구를 잡으러 달려가다 글러브에서 공을 빠뜨립니다.
다리가 불편한 듯 절뚝절뚝 걷기도 합니다. 결국 김도영은 교체됐고 왼쪽 햄스트링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김도영이 햄스트링을 다쳐 전력에서 빠진 건 올해만 3번째입니다. 처음엔 보름에서 한 달가량 재활이 필요한 1단계 손상 진단이었다면 두 번째 부상은 최대 2달까지 회복이 필요한 2단계 부분 파열이었습니다. 햄스트링은 한 번 다치면 재발률이 30%가량으로 높습니다. 순간 동작이 많은 야구 종목의 특성상 부상 위험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 부착 부위가 손상당하면 우리 테니스 엘보 같이 그 부위가 어차피 근육 쓸 때마다 우선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이려면 푹 쉬는 게 최고인데 구단도 선수 보호 차원에서 김도영의 시즌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38홈런, 40도루의 만화 같은 활약으로 MVP를 거머쥔 김도영. 2025 시즌은 기억하기 싫은 악몽으로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일종의 가족 드라마 같죠? 시쳇말로 썩소가 전론합니다. 이게 무슨 언론인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도 9시만 되면 땡소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 소식부터 챙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땡전 뉴스. 그땐 TV보다 골목 입소문, 유비뉴스, 이른바 유언비어를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언론을 틀어주면 말이 썩고 사회는 거짓으로 덮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시감이 듭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법, 겉으론 공영방송을 국민품으로라고 하지만 속을 보면 국민품이 아니라 내 품에 더 가까운 듯합니다. 민영방송 YTN, 연합뉴스TV, 사장까지 바꾸라,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영방송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방송의 지휘부까지 뭘 위해 바꾸라는 건가요? 야당은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성토합니다. 민영방송의 사장을 강제로 바꾸라는 것은 자유민주 체제와 사유재산 보장,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노영방송의 가능성도 큽니다. 민영방송 사장 추천위를 노조와 합의하라는 건 노조가 원하는 사장 뽑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이걸 보도 채널의 고도의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디로부터의 독립일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토크빌은 권력은 사람들을 영원한 미성년 상태에 머물게 하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순하고 말 잘 듣고 옳소만 외치는 미성년. 요즘 미성년자도 그런 압박에 굴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물며 언론이야 더 그렇겠지요. 권력에 길든 애완 언론, 귀여울진 모르겠습니다만 나라 발전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감시를 벗어난 권력은 폭군이 되고 순치된 언론은 폭군의 마이크가 될 겁니다. There is nothing of value apart from the truth, and I do not intend to stop. 체첸 전쟁을 취재하다 숨진 러시아의 안나 플리트코프스카야 기자는 언론과 기자의 유일한 관심을 오직 진실이라고 역설합니다. 진실은 바꾸거나 왜곡하려 해도 늘 드러납니다. 권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8월 8일 윤종우 앵커 칼럼, 절대반지 진실이었습니다. 극한 폭염은 꺾였지만 여전히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에는 시간당 7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에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10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수도권과 강원에는 5mm 정도로 양이
시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곳은 남부지방인데요. 내일은 남부지방으로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이 25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9도, 대구 30도로 습도가 높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